12월 24일 한 사건으로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을 받던 언론들이 하나가 되어 대동단결을 이뤄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건 대한민국, 오늘은 12월 24일 조용히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 여당의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사가 비판하고 나섰는데, 도대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무엇을 개정한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정된 내용을 보면 문제가 되는 핵심 3가지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첫째,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고, 둘째, 손해액 증명이 어려워도 최대 5천만 원 배상할 수 있으며, 셋째, 유죄 판결 확정된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적용 대상의 범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법은 언론사, 유튜버, 블로거, SNS 사용자 등 사실상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캐롤이 울리던 24일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표결 자체를 불참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두고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요? 우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당의 마이동풍식 정보통신망법 처리에 개탄한다. 수차례 수정된 졸속 입법이고 입틀막 소송이 남발돼 언론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했는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정치경제 권력을 징벌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건 심각한 언론 자유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나 쿠팡 같은 부도덕한 정권과 대기업이 전략적 봉쇄 소송을 마다할 리 있겠는가. 그리고 한겨레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중복적으로 존재한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을 추진하면서 대표적인 악법으로 손꼽히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없앨 것처럼 말해왔는데, 결국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라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권의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혹시나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나면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과 유튜버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건 보수 언론도 똑같이 비판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론의 책임을 묻는 제도는 민영사상 규정 말고도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제도 등 이미 촘촘하게 마련돼 있다. 여기에 이 법안까지 통과되면 언론은 공익을 위한 정당한 보도조차 꺼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일보는 비판 보도를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의 주체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자들을 제외해달라는 언론계의 핵심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기구가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아 이중규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렇게 진보 언론인 경향신문 한겨레와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 한국일보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는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허위 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박미시민은 조항에 근거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를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법은 온라인에 정보를 올리는 모든 사람을 규제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언론사까지 포함되어 박미심의가 앞으로 언론사의 기사까지 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기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뭐냐면 사실을 말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이 법은 대통령실에서 삭제를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국회는 이 법을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이 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면 만약 A라는 정치인이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걸 보도하면 A 정치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니까 언론사와 기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인데 왜 처벌받냐고요? 한국에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사건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2,500건이 넘고 유죄율은 평균 85%에 달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유죄 비율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겁니다. 그럼 언제 처벌 안 받느냐?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비방할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의 과거 전과를 언론사가 비국회의원이 20년 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공공의 이익인가요? 찬성 측은 국회의원은 공인이니까 과거 범죄 기록은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반대 측은 20년 전 일을 왜 지금 들춰내나? 비방할 목적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법원으로 가 재판 가서 싸워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혹시 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아예 보도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기업인의 과거 횡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회장이 10년 전에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라는 기사를 기자가 작성했습니다. 이건 공공의 이익일까요? 찬성 측은 대기업 회장의 과거 범죄는 투자자와 소비자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반대 측은 이미 형을 받았고 시간도 지났는데 왜 또 들춰내나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일반 공무원의 부정은 어떨까요? D 공무원이 5년 전에 공금 횡령으로 파면됐다라는 기사, 이건 당연히 공공의 이익 아닙니까? 근데 D씨가 지금 나는 민간인이고 이미 처벌받았는데 왜 또 보도하나, 비방할 목적이다라고 주장하면요, 또 재판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일반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범위를 명시하는데, 한마디로 사안에 따라 다르니 결국 재판을 해봐야 한다 라는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 언론은 보도하기 전에 이게 공공의 이익일까? 비방할 목적으로 보일까? 재판 가면 이길까를 고민하고 보도해야 하는 자기 검열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보도는 더 조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권력자는 변호사도 많고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보도로 인한 소송은 일개 기자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자는 보도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블로거가 금융업계 인사의 경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고 글을 게시했는데 그 인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다행히 대법원은 금융업계 인사로서 공적 검증이 필요하고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이라고요? 이 글 하나에 대한 재판 얼마나 걸렸을 것 같나요? 1심, 2심, 대법원까지 좋게 잡아도 3년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무죄를 받더라도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난 처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혐오 표현 처벌을 논의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 근데 이번 개정안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이 때문에 표결에서 기권했죠. 이 법 전 세계적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 그리고 일본 정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으로 보면 사실을 보도했는데 한 기사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징역 3년, 민사손해배상 청구, 징벌적 손해배상 5배, 거기다 과징금, 사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인데, 감독기관인 방미심의가 정부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방미심의는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기구인데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물론 국회 추천도 있지만 결국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방미심의는 명목상 독립기관으로 말은 하지만 과거 방심위의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 KBS 추적 60분이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난 날을 방송했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 민군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건데 스크루 변형조사 주체가 부정확하고 폭발 원점에 의문이 있다. 흡착 물질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2011년 1월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공정성,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KBS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또 경고 처분이 나왔고 결국 KBS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의 재판 결과는 KBS가 승소하게 되지만 방심위의 경고 처분이 이명박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천안함 사건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안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로부터 2년 뒤 CBS 김미화의 여러분의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과 우석훈 교수가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금융, 축산,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 방심위는 2012년 3월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건데 이에 대해 CBS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결과는 1, 2, 3심 모두 CBS가 승소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재판을 통해 승소하게 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고 이 비용의 일부 혹은 상당한 금액은 우리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은 어떻습니까? 방미심의가 허위조작 정보 반복 유통이라고 판단하면 과징금 10억을 부과할 수 있는 거고 이에 대한 판단은 방미심의가 합니다. 10년 전과 다를 게 없죠. 10년이 지난 지금 방미심의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현재의 정부, 많은 국민들에게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정권이 유지되는 동안 제대로 작동할 거고 올바른 보도가 이어지면 양질의 정치 문화와 언론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여당은 말합니다.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가짜뉴스는 사라져야죠. 하지만 정권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 탄압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올해 지방선거의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떤 언론사가 A시장 후보에게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증거는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제보자 증언 다 있는데 아직 법원의 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후보가 이건 허위조작 정보다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청구하고 동시에 방미심의에 이 언론사가 허위 정보를 반복 유통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방미심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만약 방미심의 위원들이 A 후보와 같은 정당 성향이라면 이건 허위조작 정보다, 과징금 10억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언론사는 어떻게 되냐면 첫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몇 년 걸리고 둘째, 과징금 10억은 즉시 부과되고 셋째, 재판 끝날 때까지 언론사는 파산 위기에 처하고 넷째, 다른 언론들은 우리도 저렇게 될까봐 자기 검열하게 되는 겁니다. A 후보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선거에서 당선됩니다. 몇 년 뒤 재판에서 언론사가 이겨도 이미 선거는 끝난 거죠. 이게 바로 권력의 입맛대로 활용되는 최악의 예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요? 얼마 전에도 있던 일입니다. 바로 이전 정권에서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MBC는 소송을 당했고 디올백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는 모두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사실이었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했죠. 만약 이 개정안이 이전 정권에도 있었다면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과징금, 언론사 파산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이 개정안이 더 아이러니한 건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로 뒤집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은 가짜뉴스 처벌법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이건 언론 탄압이다, 정권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죠. 현재의 민주당 정부 똑같은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건 언론 탄압이다, 정권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표결에 불참하고 반대했습니다. 야당일 때는 반대, 여당일 때는 찬성, 국민의 기관 신뢰도 최하위 국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법에 대해 복잡한 심경입니다. 많은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증 안 된 정보로 어그로 끌어서 돈 버는 유튜버나 언론사는 분명 문제니까 가짜뉴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이 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최소 4가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민주주의 제도 내에서 이 법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공인은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하고 그게 공정합니다. 셋째, 방미심의를 진짜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정권이 바뀌어도 영향받지 않는 구조로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현행법에 처벌 규정이 많은데 추가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권 분립의 체계 속에서 서로의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사회는 4가지의 집단이 서로를 감시합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나머지 하나는 바로 언론입니다. 많은 논란에도 결국 이 법은 통과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대로 법은 시행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짜뉴스가 줄어들까요? 아니면 권력 비판이 줄어들까요? 피해자가 보호받을까요? 아니면 권력자가 보호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성탄을 앞두고 언론을 성토하게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 오늘 편은 여기까지입니다.